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경제,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국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나라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으로 보이지만 최근 수십 년간 두 나라의 사회경제적 발전 궤적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불리던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진 반면 한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두 나라 간 위상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현재 상황을 비교하고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전된 경제 현실과 성산업의 변화. 과거 일본 경제가 호황이었던 시절, 한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는 불법 체류자가 약 5만 명에 달했고 그중 상당수는 환락가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현상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일본 젊은 여성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결혼이나 기타 이유로 직장을 잃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쿄의 신주쿠나 이케부쿠로 공원 주변에 가면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일본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 언론에서도 도쿄가 세계 성매매의 소굴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 내에서 벌 수 있는 돈이 하루에 1-2만 원 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일본 여성들이 호주나 미국과 같은 나라로 가서 성매매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국가에서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다 보니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일본 여성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본 여성이 혼자 입국하려고 할 때 특별한 취업 목적 없이 짐이 많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호주는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인데 한 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약 50군데를 지원했다가 거절당하고 겨우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일본 여성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의식의 격차.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인권, 특히 여성 인권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과거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면 즉시 파면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만큼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미투미투 운동과 같은 사회적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성 인권 측면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미투 운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에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면 오히려 그 여성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일본 언론이나 사회는 피해자에게 동조하기는커녕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 문화계 인사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아베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일본 언론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일본 사회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에서는 국가가 성산업을 장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주둔했을 때 일본 정부는 외화를 벌어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이러한 산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이 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접근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드러난 시스템의 차이.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과 일본의 사회 시스템과 대응 능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매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그 주변의 접촉자들을 모두 불러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격리시켜 치료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덕분에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대응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 100명이 보건소를 방문해도 단 2명만 검사를 받고 나머지 98명은 그냥 돌려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집에서 회복하거나 더 악화되거나 혹은 그대로 직장에 출근해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자연적으로 바이러스가 모두 퍼지면
자연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무책임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제한되자 일본 정부는 약 30조엔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모두 국가 부채로 조달된 것이었고 그마저도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못했습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에 의존하다 보니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디지털화 지연이 가져온 심각한 결과였습니다. 경제 위기와 젊은 세대의 미래. 일본의 경제 상황은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1989년 일본은 전 세계 GDP의 약 17%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4%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30년 만에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 부채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의 265%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엄청난 부채는 결국 젊은 세대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입니다. 유명한 투자자 짐 로저스는 일본의 젊은이들은 하루빨리 일본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생계를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미바이트, 그림자 아르바이트라는 불법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강도 범행 시 망을 보거나 범죄 현장에서 사체를 처리하는 등의 불법 활동을 의미합니다. 과거 일본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던 시절에는 도둑이 없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그것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에 좋았던 모습들은 대부분 표면적인 것이었고 실제로는 견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 적응력 한글과 일본어. 디지털 시대에서 언어의 적응력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측면에서 한글과 일본어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어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입력할 때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거롭습니다. 반면 한글은 디지털 기기에서 입력하기 매우 용이합니다. 간단한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빠르게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어 한글로 타이핑하는 속도는 일본어보다 약 10배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일본의 젊은이들 중에서도 한글을 배워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K-팝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은 한글로 소통하는 것이 더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장년층의 디지털 문맹률이 약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글자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율입니다. 실생활에서 언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문해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웹툰과 망가 문화 산업의 판도 변화. 문화 산업, 특히 만화 분야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위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망가로 세계 만화 시장을 주도해왔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웹툰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망가는 종이 매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컷이 한 페이지에 촘촘하게 배치되고 글자 크기도 작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디지털 기기의 화면에서 보기에 불편합니다. 반면 한국의 웹툰은 처음부터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한 컷이 시원시원하게 배치되고 아래로 스크롤하며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글자 크기도 충분히 커서 디지털 기기에서 보기 편리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일본의 젊은 세대들도 점차 웹툰을 선호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망가 시장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망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도 웹툰 형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오랜 전통과 자존심 때문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한국의 만화가들이 일본에 가서 망가 기술을 배웠지만 이제는 반대로 한국에서 웹툰을 배운 만화가들이 일본으로 가서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아날로그 문화가 디지털 문화에 뒤처지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의 장벽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일본이 디지털화의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인 식별 시스템이 없다는 점입니다. 1억 2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반에 안보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오늘날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북한의 김신조 부대의 청와대 습격 시도와 같은 사건 이후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이후 한국 사회의 효율적인 행정과 디지털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오랜 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경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군국주의자들이 국민을 통제하고 희생을 강요했던 역사가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패전 후에도 반성 없이 다시 정치 권력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1945년 일본의 패전 이후 국가가 개인 재산의 90%를 강제로 몰수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지 않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매우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디지털화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 디지털화 실패의 상징. 일본 정부가 추진한 마이넘버 카드 마이넘버 카드 제도는 디지털화 노력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개인 식별 카드이지만 국민들의 발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처음에는 카드를 발급받으면 5,000엔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나 효과가 없자 금액을 2만 엔으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 발급률이 80%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20%의 국민은 카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증을 마이넘버 카드에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했고 정부는 처음에는 마이넘버 카드가 선택 사항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사실상 강제하는 듯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스템의 오류였습니다. 건강보험 정보를 마이넘버 카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카드를 제시했을 때 다른 사람의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가 3만-4만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많은 일본 국민들이 마이넘버 카드를 반납하거나 발급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일본의 디지털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치 시스템의 차이, 민주주의의 질적 차이. 표면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실제로는 계급사회적 성격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오랜 기간 정권을 유지해왔으며 많은 정치인들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정치적 지위를 세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치가 마치 가업처럼 대물림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진정한 민주적 변화가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로 발전해왔습니다.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탄핵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 정치의 실현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치 시스템의 차이는 두 나라의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는 더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수의 엘리트가 주도하는 계급사회적 구조는 변화에 저항하며 장기적인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회복하고 발전하는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두 나라의 미래 전망. 한국과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회 구조, 문화, 디지털화 수준, 정치 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발전 방향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동안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잃었습니다. 엔화 가치의 하락, 국가 부채의 증가, 젊은 세대의 미래 불안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경제적 불평등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사회적 역동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